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 민사특별법으로 시작을 했었죠. 민사특별법에 이어서 자, 오늘은 이제 제 1편, 자, 책 앞부분으로 1편으로 갑니다. 자, 1편에서는 민법 총칙이 나오죠. 민법 총칙. 자,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부분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권리 변동이죠. 권리의 변동.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법률행위. 2장 법률행위. 그리고 3장이 의사표시고요. 의사표시. 4장 법률행위의 대리. 네, 자, 그리고 5장이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그리고 마지막이 조건과 기한이 등장하는 법률행위 부과입니다. 자, 이렇게 민법 총칙은 총 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6파트에서 매년마다 1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문제씩.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이 민법 총칙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특별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혹은 물권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총칙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법 총칙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10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민법 총칙에만 이 시간을 쏟지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고 또 버릴 것들은 버려가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파트에서 문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문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역을 다 함께 보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가지 파트 중에서 일단 첫 번째가 권리 변동이죠. 자, 권리 변동은 일단 우리 책에서, 우리 기본서에서 몇 페이지부터 시작되고 있냐면은 27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서 27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들. 가볍게 읽어보시거나 혹은 읽어보지 않아도 무방한 부분들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7페이지부터 민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권리 변동마저도 거의 뭐 10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미 3년 전에 출제가 한 번 됐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겠다.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권리 변동이요. 자, 그런데 권리 변동 이 자체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더라도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들, 용어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내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되고 마지막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 이러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권리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 책에서도 발생과 변경과 소멸로 나누어서 현재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권리의 발생이죠. 발생. 취득부터 보게 되면 자, 일단 네모 1번에서 권리 발생은 취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시 취득 같은 경우는 무언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원시 취득. 자, 그리고 승계 취득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권리를 승계받아서 취득을 한다.
라고 해서 승계 취득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원시 취득의 뜻을 보면 첫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가 그쵸, 최초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 밑에 사례에서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게 되면 최초로 권리를 취득을 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유실물의 습득이라던가 동그라미 3번에 무주물의 선점, 그리고 발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작물 발견도 원시 취득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점유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권 파트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역시 법률적 효과는 원시 취득으로 현재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밑에 쪽 승계 취득입니다. 이 승계 취득 같은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그리고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죠. 여기서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전부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네? 권리 전부가 뭐라고요? 다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부동산이 있었는데, 즉 갑이 특정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갑의 소유권이 을한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전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전적 승계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전부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와 이전 등기를 통해서 갑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유권이 을한테로 이렇게 이전될 수 있겠죠. 이전적 승계입니다. 아니면 매매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자, 갑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갑의 상속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전적 승계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하죠. 비교해서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는 권리 전부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소유 목적물에 이번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세권자로 들어왔다.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갑이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사용 수익 처분의 이 권능 중에서 전세권자는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의 권능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권리 전부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 내용 중 일부의 권능만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설정적 승계다,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세권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설정 계약이라 그러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다. 자, 만약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취득을 하는 거라면 이때는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 중에서 처분의 권능, 이 처분의 권능만 저당권자가 취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권리 내용 중 권능 일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설정적 승계 취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죠. 자, 밑에 쪽 양괄호 1번의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구권리자에게 속했던 권리가 동일성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한테 이전되는 것, 권리 전부가 다 넘어갑니다. 자, 이에 비해서 뒷페이지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설정적 승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권리자가 가지는 권능 중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 자,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지 않고 그 권능 중 일부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위쪽에 보시면 이전적 승계가 크게 둘로 쪼개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특정 승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먼저 특정 승계 같은 경우는 원인이 한 개고 이전되는 권리도 한 개일 때 이런 걸 이전적, 특정 승계라고 하고요. 특정 승계. 자, 그리고 포괄 승계 같은 경우는 원인이 한 개다. 원인이 한 개인데 권리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걸 포괄 승계라고 그러죠. 이를테면 매매 이런 거. 매매는 매매라는 한 개의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한 개가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 승계죠. 자,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권리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승계가 아니라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 안에서는 특정과 포괄로 또 쪼개지는 겁니다. 자, 내용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두 번째 권리의 변경이죠. 변경. 자, 변경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체가 변경될 수도 있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작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체 변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원래는 권리 주체가 누구였다가 갑이었다가 권리 주체가 을로 바뀌었죠. 이런 게 주체 변경입니다. 주체 변경. 자, 그리고 내용의 변경은요. 내용의 변경은 질적인 변경이 있고 질적인 변경. 질적 변경과 그리고 양적인 변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질적 변경 같은 경우는 질적 변경. 요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도인 갑은 을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채무를 지겠죠. 자,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를 지고 있는 거죠. 갑은요. 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 이전에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이 을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채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이 넘겨줘야 되는 물건, 그게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예를 들어 건물이라고 하죠. 건물. 자, 갑이 건물을 을한테 이전시켜줄 채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멸실돼 버렸다. 갑의 귀책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멸실돼 버리면은 갑이 기존에 지고 있었던 소유권 이전 채무, 이게 내용적으로다가 변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채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용의 변경 중에서도 그 채무가 질적으로 변경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에 따라 을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 이전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겠죠. 해서 이런 걸 가리켜서 권리의 질적인 변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적 변경은요. 양적 변경. 양적 변경은 이런 거예요. 목적물에 이렇게 제한 물권이 설정이 되면,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이 되면은 원래는 이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의 세 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 수익 권능이 을한테 넘어감으로 인해서 갑의 소유권은 양적으로 축소가 되겠죠. 그죠? 양적으로 축소된다.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전세권이 소멸하고 을이 사용했던, 수익했던 그 권능들이 갑한테로 다시 돌아가면, 사용수익 권능이 갑한테로 다시 회귀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양적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 있다가 다시금 팽창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양적인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양과로 1번의 질적 변경을 확인하면 공장 인도 목적으로 하는 본래 채무가 화재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됐다라는 거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질적 변경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양적 변경은 전세권 설정에서 기간 만료 시까지 소유권이 양적인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작용의 변경 같은 경우는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이나 아니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순위가 승진되는 것, 이런 효력의 변경을 가리켜서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리의 소멸은요, 절대적인 소멸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인 소멸도 있는데, 절대적 소멸은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물건이 멸실돼 버렸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절대적 소멸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 소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체가 변경된 거죠. 이전이 된 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이 을한테로 넘어가게 되면은 을은 권리를 취득을 한 거지만 갑은 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한 거죠, 소멸. 근데 갑의 권리의 소멸은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을한테 이전됐기 때문에 소멸한 거죠. 이런 거를 상대적인 소멸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까지 권리의 변경과 발생과 변경과 소멸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29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요? 권리가 변동이 된다. 자,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권리가 변동되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변동되지 않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야죠. 뭔가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으로 인해서 권리가 결국 그에 대한 결과로서 변동이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을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원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항상 그 체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뭔가 원인을 갖췄을 때 이러이러하게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문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 행위를 했다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로 인한 법률적 효과로서 절대적 무효가 되죠. 자,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 간에 반대급부 간에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피해자의 궁박경솔 무경험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했다라는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로 인한 효과로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절대적 무효가 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법률 요건이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죠, 그죠? 두 가지 갈래가. 법률 요건 속에서도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고, 자,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 표시랑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가 생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효과도 있죠. 자, 그래서 법률 요건 속에는
행위하고 규정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법률적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률 규정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력 발생이니까 여기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의사표시 없고 이거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대로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권리 변동 후 2장이 뭐랬습니까? 2장 타이틀이 바로 법률 행위라 그랬죠, 그죠? 2장에서는 우리가 법률 행위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30페이지 와 보시면은요. 30페이지 위쪽에 표를 보시면은 법률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 3단계 봐두시고요. 자, 내려가서 밑에 네모 1번에 법률 요건 나와 있죠. 여기서 2번에 보시면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법률 사실 같은 경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죠.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들은 필요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권리 변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34페이지. 34페이지 와 보시면 법률행위가 나오죠. 그죠?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만나게 되느냐. 자, 법률행위에서는요. 법률행위. 자, 여기서는 먼저 법률행위의 의. 법률행위의 의. 법률행위가 뭡니까? 여기 제일 처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법률행위의 요건 나오죠, 그죠?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법률행위의 종류. 다 같은 법률행위 아니거든요. 종류가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오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 파트는 이렇게 5부분으로 우리 책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역시 목적,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 그럼 먼저 법률행위의 의의부터 보게 되면요. 자, 기본서 36페이지에서 법률행위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그러니까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법률 효과도 아니고 법률적 사실도 아니고 법률 요건이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예, 법률 요건이라는 거죠. 요건. 자, 그런데 법률 요건인데 의사표시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거. 그죠?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요건인데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이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듯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률행위가 있는데 밑에 쪽 2번에 보시면, 파란색 2번에 보시면은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아니, 법률행위가 있는데 지금 또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법률행위에 준한다는 뜻이에요. 준한다.
법률행위에 뭐 한다고요? 준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에 준한다는 건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법률행위에 준한다라는 것은 법률행위라는 거, 법률행위 아니라는 거.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맞다면 그냥 법률행위라고 하시겠죠. 그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법률 규정이겠죠. 그죠?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이다. 이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이 준법률행위를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 법률 규정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의사의 통지. 이 중에서도 최고가 최고 많이 나와요. 예, 최고가 최고 많이 나옵니다. 최고. 이 최고가 대표적인 준법률행위입니다. 이 최고의 뜻이 뭐였습니까? 이 최고의 뜻은 독촉이죠. 빨리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독촉하는 게 최고죠, 최고. 예를 들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아들이 위임장을 조작해가지고 아버지 땅을 그대로 팔아먹는 거, 그대로 팔아버리고 상대방에게 등기 경료시켜버리는 거, 이게 바로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무권대리에서 일단 효력은 유동적 무효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거절권 행사를 할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에 비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선의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최고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상대방의 최고권, 이게 바로 준법률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최고를 한다는 건 아버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아버님, 추인을 하실 겁니까? 거절을 하실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때 상대방이 본인에게 요렇게 최고를 했을 때, 최고했을 때 본인이 답을 안 하시면, 확답을 바라지 않게 되면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추인 거절로 간주된다. 이렇게 최고를 했을 때 확답을 바라지 않게 되면은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해버린다는 것은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대로 일정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02번에 보시면은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오죠. 요건. 자, 법률행위도 갖췄을 때 성립하고 뭔가를 갖췄을 때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서 이 요건에서는 성립 요건과 그리고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둘로 쪼개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적 성립 요건. 자,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뭐가 있느냐? 이 성립 요건에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두 번째가 목적. 세 번째가 의사표시죠. 자, 이렇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3가지를 갖추게 되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그리고 법률행위가 이렇게 성립했다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유효는 아니거든요.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려면은 성립 요건에 더불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을 부가적으로 갖춰야 되죠. 이것들까지 다 갖춰야 효력 발생 요건까지 싹 다 갖췄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죠. 효력 발생 요건은 일단 첫 번째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목적 같은 경우는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까지 갖춰야죠. 확가적 타. 자 그리고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일치가 돼야 되고 외부적 간섭,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것들까지 다 갖췄을 때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죠? 유효.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효력 발생 요건까지 갖추면은 유효라고요. 아니 그럼 반대로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다. 이러면 효력이 뭐가 되는 거죠? 무효죠. 그죠? 자, 그래서 성립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법률행위가 존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면 유효. 갖추지 못하면은 무효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죠. 자, 예를 들어서 원시적 불능이라서 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 역시 뭡니까? 무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표의자가 알고서 둘이서 짜고 했다. 통정어의 표시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역시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거는 일단 성립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아니 일단 성립을 해야 법률행위가 뭐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뭐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마저도 갖추지 못했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도 갖추지 못했다면은 불성립이죠. 이거는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이라는 건 법률행위가 아예 그냥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는 것과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죠? 책 봅니다. 자, 표에서 요건에 표를 보시면은 일반 성립 요건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효력 발생 요건은 오른쪽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요. 자, 그리고 목적은 확, 가, 적, 타 네 가지. 의사 표시가 일치가 되고 외부적인 간섭, 하자가 없을 것. 자, 근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좀 특별한 성립 요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당사자들이 결혼하자고 합의만 했다고 해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려면은 신고하셔야 돼요. 구청 가서 시청 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효력 발생 요건들 중에서 좀 특별한 것들. 특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려면은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아니 그럼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행위가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바로 그거죠.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행위가 유효해요. 즉 대리권한이 있는 자, 유권 대리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그 대리행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효. 자, 그럼 반대로 대리권이 없는 자라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그거를 가리켜서 무권대리라 그러죠. 무권대리는 제가 유효랬어요, 무효랬어요? 무효라 그랬죠, 그죠? 무권대리는 무효다. 네,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행위가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효취소 파트에서 봤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법률행위, 매매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내셔야죠. 따라서 허가가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고, 자, 그리고 조건부 법률행위라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만약에 그 법률행위가 기한부 법률행위라면은 그 기한이 도래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조건 성취, 기한 도래, 토지거래 허가, 대리권 존재 확인을 하시고요. 자, 조금 내려가서 파랑 색깔 3번에 보시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농취증 같은 경우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죠. 이 농취증 같은 경우는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하나의 첨부 서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효력 발생시키는 요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둘째 줄에 이러면 나오죠.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냥 증명하는 서류일 뿐, 그 밑에 줄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뒤로 갑니다. 38페이지 와보시면 법률행위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자, 법률행위도 다 같은 법률행위 아니죠.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의사표시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죠. 자, 의사표시가 한 개밖에 없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그러죠. 혼자서 하시는 거. 단독행위라 그러죠. 의사표시가 두 개인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그러죠. 계약. 청약과 승낙의 합치. 자, 그리고 두 개 이상을 합동행위라 그래요.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거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공통점. 셋 다 뭐다? 셋 다? 법률행위다. 세 개가 전부 다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자, 근데 이 세 가지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합동행위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안 나옵니다. 합동행위. 무시하세요. 우리 책에도 합동행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책에 합동행위 없죠. 자,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3편에 들어가면 나오죠. 민법 3편. 민법 3편이 계약법이니까, 그죠?
단독 행위를 보면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도 있고 상대방이 뭡니까? 없는 단독 행위도 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취소, 추인, 철회, 해제, 해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동의, 채무 면제, 뭐 상계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뭔가 의사 표시를 하고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의사 표시가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없는 거 제가 3개 외우라 그랬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 행위, 소유권 포기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언, 재단법인 설립 행위, 소유권 포기 이 3가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자, 책에서 단독 행위 부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걸로 나눠서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에 계약에 보시면 매매, 뭐 임대차, 증여, 예약, 합의, 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약이죠. 계약. 자, 오른쪽에 나오는 불요식, 요식, 출연, 비출연, 유상, 무상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그 뒷페이지. 자, 그 뒷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40페이지에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과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법률 행위를 분류할 때 우리가 법률 행위의 종류들을 살펴볼 때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는 의사표시가 1개면 단독 행위, 의사표시가 2개면 계약, 2개 이상이면 합동 행위라 그랬어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 행위가 분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법률 행위를 법률적 효력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요. 합의를. 야, 매매하자. 야, 너랑 나랑 저기 매매합시다. 예? 매매합시다. 매매. 매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약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시킬 것을, 소유권 이전시켜 줄 것을 약정. 자,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죠. 서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 이행할 것을 약정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또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것은 채권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채권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양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말로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표현을 하죠. 의무 부담 행위. 채권 행위는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아직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죠.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아직 이행 안 했거든요. 나중에 이행할 거예요. 지금은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 행위는 결국 그냥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 나오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라 그러죠.
근데 이렇게 약속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준다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해 주는 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걸 갖다가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여기는 둘로 쪼개져요. 자, 이 처분행위 속에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물권행위가 있고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준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네, 물권을 갖다가 양도하거나 네, 뭐 담보 설정을 하거나 담보 제공 아니면은 뭐 물권을 갖다가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권 행위죠. 실질적으로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준물권 행위 같은 경우는 물권이 아니라는 거지. 처분은 맞는데 물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양도. 예, 채권을 양도. 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포기. 이런 것들은 준법률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 남겨요? 이행의 문제 안 남겨요? 안 남기죠, 그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자, 그리고 타인 물건 매매는 유효였지만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가지지 않는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죠. 이거는 무효다, 무효. 책 보자. 자, 밑에 표를 보시면요. 채권 행위가 있고 처분 행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권 행위 같은 경우는 1번의 뜻이 나오죠. 당사자들 간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 자, 2번에 보시면 장래 이행할 것을 뭡니까? 약정, 합의하는 거죠. 이행한 겁니까? 이행할 것을 약속을 한 겁니까? 그렇죠. 약속한 거죠. 밑에 특징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채권행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 권한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다, 유효.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둘째 줄에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채권 행위를 한 것으로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다. 자, 그런데 밑에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직접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죠. 자, 밑에 4번의 특징 확인합니다.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무효다. 처분행위를 하면 즉시 권리가 변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에서 표에서 처분행위 속에는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세요.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닌 권리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와 채권 포기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책에는 채무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 포기가 채무 면제하고 같죠. 나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신의 채무를 면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면제. 자, 여기까지 법률행위 종류를 살펴봤고요. 법률행위 목적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